수도권 일격체제를 좀 전에 극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수도권 하나가 아니라 충청권, 그 다음에 원래는 호남권이었는데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빠지면서 광주 전남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을경, 대구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국토를 한번 재설계하자는 거고요. 여기에 빠져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특색 있게 특화해서 발전시키자고 하는 게 5급 3특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5급 3특 권역별 메가시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내일 관련 정책이 발표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고민이냐,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도로 쪼개져서 돼 있어서 문제가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유럽인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수도권 인구죠. 우리와 같은 이런 수도권의 인구가 얼마나 올려있나를 보시면 영국은 21%, 프랑스는 18%, 독일은 7%에 불과합니다. 베를린은. 우리나라는 몇 프로라고요? 50%를 넘었지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2006년부터 영국 전체 국토를 8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8개 권역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도 비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중앙집권,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단히 강한 곳이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도에 해당하는 게 프랑스에서 레지옹이라고 합니다. 그 레지옹이 22개였는데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걸 13개로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개 레지옹당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권역별로 강력화해서 추진하고 독일은 말할 것 없이 여기는 거의 연방제에 가까운 정도라 베를린에 7%밖에 안 모여있는데도 더 모이면 안 돼. 그래서 전국을 11개 대도시군으로 나눠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도쿄, 나고야, 오사카로 나눠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예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독일인데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 권역입니다. 이게 베를린이고 슈투트가르트가 여기 서남쪽 제일 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 정도 되는 강진 목포 지역인데 이 지역에 오른쪽 요 위에 있는 요 노선도가 요 베를린 수도권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철도 노선도입니다. 잘 보시면 거의 우리나라 수도권에 가까운 정도의 노선도 아닙니까? S반이라고 전체 다도 아니고 지상철의 노선도입니다. 이게 슈투트가르트뿐만 아니라 11개 도시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가셨을 때 혹시 관광이든 뭐 다른 데로 가셨을 때 유럽에서 차 빌려서 관광 다니고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관광을 가면 대중교통으로 다닙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가요. 그래도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의 수도권 다니듯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환승도 편리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벗어나면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관광을 가더라도 대중교통으로 관광을 가는 건 KTX가 가는 데까지만 관광이 갈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차를 빌려서 다녀요. 이러니 요즘 그 K-팝이 무지 떠서 캐대언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제 한국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죠? 인천으로 나옵니다. 인천공항으로. 그럼 어디를 갑니까? 서울 가죠. 서울의 남산을 포함해서 그 캐대언 영화에 있는 8개 명소가 있더만요. 8개 성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다 서울에 있어요. 거기만 돌아보고 돌아갑니다.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관광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쿄, 오사카 나오고 여기도 오사카 권역만 가더라도 나라, 고베, 오사카 교토 4개의 주요 도시들이 촘촘하게 전철과 대중교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사례고요. 해외도 지금은 이제는 권역화, 강력화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정책 방향은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도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개별 도시에는 이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어딘지 어느 도시의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게 이제 상품이 있는 질문인데 제가 상품을 안 들고 갔어. 혹시 이 도시가 어딘지 알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네, 사람은 어디라고요? 말회. 빙고. 제가 이제 강연을 요즘 자주 가는데 말배를 마치 보면 아주 드뭅니다. 한 분 있거나 없거나. 저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말배 가보셨어요? 네. 예. 말회 건물. 예, 스웨덴에 있는 말메라는 곳입니다. 그 말메를 우리말로 옮기면 뭔지 아십니까? 마산이랍니다. 말마자에 매산자를 써서 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마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초입니다. 말메가 스웨덴에 있는 도시인데 7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조선업이 우리보다도 훨씬 발전해 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 한중일 때문에 조선업이 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조선소를 폐쇄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던 저 크레인이 조선소에 있던 소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 크레인인데 크레인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70년대 27만까지 갔던 말레 인구가 80년대 접어들면서 22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그랬던 말레 방금 그 크레인인데요. 왼쪽에 있던 크레인이 지금은 여기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딜까요? 아시는데 답을 크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예, 울산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이 사왔습니다. 2000년에. 말레가 조선소 문을 닫은 다음에 도시 개발을 하는데 다른 건 어떻게든 재개발을 할 수 있겠는데 이 크레인은 해체를 하는데도 수십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10년 이상 안 팔리다가 2000년에 현대중공업이 삽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예, 1달러죠. 1달러에 사서 울산까지 끌고 오는데 220억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게 1600톤을 나가는데 실제 육지에서 그 배를 만드는 도크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팔려서 해체돼서 우주를 떠나가는 날 스웨덴 말레에 있던 시민들이 요 조선소 항구에 몰려나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 조선소 직원들이고 가족들일 텐데 그 직원 가족들이 이 크레인이 해체돼서 구두를 떠나는 날 그 떠나는 크레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말메의 눈물이라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대단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다 나옵니다. 자, 그랬던 말메가 여기는 말메의 위치입니다. 이게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의 가장 남쪽에 있는 여기가 말메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말메시고요. 요 바다 건너편이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메가 80년대에 그 22만까지 인구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황폐화되기 시작을 할 때 90년대 접어들면서 당선된 시장이 시민들하고 함께 우리 말메를 다시 살리자 라고 하면서 시민들하고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치면서 세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 세 가지 전략의 첫 번째가 대학을 세우자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레시에 대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레 대학을 98년에 만듭니다. 98년에 대학을 만들면서 5개의 학부를 둡니다. IT, 디자인, 그리고 사회
복지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사회복지 파트 등등해서 첨단 분야와 사회 파트로 해서 5개의 학부를 두고 전 세계에서 스카크를 모셔옵니다. 그렇게 해서 말레 대학에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석학들만 모셔온다고 대학에 학생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말레 씨가 했던 건 대학을 설립하면서 이 대학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기치를 해두고,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 시설들을, 지원 기관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말레 대학 주변으로. 그래서 실제로 말레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말레 대학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창업이 대단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말레 대학의 소개 동영상인데요. 매일 하루에 스타트업이 8개씩 대학에서 생겨요. 하루에 8개씩의 창업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 대학을 중심으로 말레는 유럽의 지식산업,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어 있어요. 인구가 몇 명 정도로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36만 명까지 늘었어요. 22만 명까지 떨어졌던 인구가 36만 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게 뭐 대학 하나 세웠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전략.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말레시의 두 번째 도시재생전략입니다. 혹시 이 다리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다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지도를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죠. 말레시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외레순 대교라고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이 다리도 2000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다리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코펜하겐의 인구가 140만 명. 그래서 말레시를 중심으로 말레시와 코펜하겐 권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라는 다른데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과 말레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30분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코펜하겐과 말레는 지금 거의 한 나라의 하나의 경제권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광역화, 권역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이 말레시의 사례에서 제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세 번째 전략이 요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조선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조성해놨습니다. 청년들을, 젊은 친구들 대학에 오게까지는 했는데 대학만 졸업하고 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 왔던 학생들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정주하고 살게 하려면 친환경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힙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환경 도시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말레시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빌딩이 말레시의 랜드마크 빌딩입니다. 창업기관도 들어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있습니다. 말레시가 바뀌어 나온 게 사실은 98년에 대학을 만들었으니까 실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도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말레시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사실 말레시아와 제일 가까운 도시가 어딜까요? 제일 비슷한 한국의 도시. 그다음에 위치나 이런 걸 보면은 목포가 제일 인구수도 그렇고, 근데 목포는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레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말레시는 제조업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을 산업 전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레가 채택했던 이런 전략들을 덧붙이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도시나 권역들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면 이 5급 3터 중심으로 하는 기능 발전을 새롭게 이제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좀 전에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됐다. 수도권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수도권 지역도 권역별로 그리고 그 세계 특별자치도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권역별로 경제권 생활권을 만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얘기하면 강원도나 제주, 전북에 와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좀 특별합니다. 제주는 완전히 저는 이제 섬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는 접경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수도권과의 연관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소위 말미암 코펜하겐하고 연결되는 게 강원도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것과 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전북은 조금 특수합니다. 충청하고도 거리가 있고 거리가 가깝고 호남, 광주, 전남하고도 가까운데 전북의 경우에는 이게 뭐 전북지사님이랑 이제 앞으로 전북에 계신 분들하고 전북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광역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거냐는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유연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충청과 묶일 때는 충청과 묶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발전시키고 호남과 묶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호남과 묶어서 발전시키는. 예를 들면 새만금은 호남하고 함께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책들을 붙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재생에너지도 포함해서 실제로 호남하고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위로 올라오면 충청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전북의 자체적인 특색을 만들어가면서 권역별로는 충청과 호남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북하고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전북도 아래 위로 권역으로 묶일 텐데 권역별로 그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거냐? 경제권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혁신도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산업과 기업,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전략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근데 지금까지 시도별로 전략산업 키운다고 정부에서 온갖 대책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죠? 여전히 첨단 미래산업들은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하고 지역에 있는 제조업 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게 그냥 산업만 육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우선은 인재 양성이 따라붙지 않고는 좋은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지 않고는 길러내지 않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대책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처음 들을 때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처음 들어보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성공시킬 거야. 역시 전북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다른 데서 물어보면 거의 한 90% 정도가 서울대 이렇게 만들게 그 말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서울대를 전국의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10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권역별로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두세 개씩 전략산업이 선정이 될 텐데 그 전략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전공, 학과 그 권역이 전국에서 서울대 이상 가는 대학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 산업과 연계된 바이오 산업,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생명 바이오 산업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이고 전북대를 포함한 전주에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서 파기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대 학생들 1인당 1년에 들어간 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6천만 원. 전북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년에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에요. 3배 차이. 매년 3배 이상의 교육비 차이가 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도권하고 수도권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근데 교육비만 투자한다고 대학이 서울대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대학과 그리고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학의 관련 분야는 집중적으로 한번 쏟아부어 보겠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도권에서 석박사를 뽑을 수밖에 없어서 수도권의 비싼 비용을 감당하면서 수도권의 기업을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방으로 갈 수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같이 좋은 인재를 길러봅시다 라고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은 LG전자가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데요. LG전자가 이제 가전제품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회사가 됐습니다. G2를 끌고 1위가 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가전공장이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데 창원에 연구개발센터 하나 있습니다. R&D 센터 하나 있고 LG그룹 전체의 R&D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강서구 마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그룹에서 매년 연구원들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 중에 일부를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연구원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1년에 20%씩 이직을 합니다. 20%가 그만두고 서울 올라옵니다. 근데 LG전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두고 올라가는 연구원들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거나 다른 지역 출신이고요. 80%가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80%는 누가 남아있나고 봤더니만 그 지역 출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그때부터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한번 좀 이렇게 연구원을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봤어요. 해보고 인턴십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한 4, 5년 동안 해오다가 올해 창원에 있는 국립대학이 창원대학인데요. 창원대학의 연구개발 분야 중에서 공기 분야, 에어 분야의 연구센터를 창원대학에 짓기로 합니다. 500억을 들여서 창원대학에 앞으로 공기 분야의 연구소는 창원대학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창원대하고 해방을 놓고 지금 연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없다 보면 LG전자가 몇 년 동안 쭉 분석을 해봤어요. 연구원들에 대한 출신지 출신대학, 그 다음 결정적으로 LG전자 임원들의 출신지와 출신대학을 분석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임원들도 꼭 수도권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한번 길러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울산에 있는 울산가기원, 부산대, 창원대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제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인재 양성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달라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이제 지역별로 그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앵커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는 지역에 인재 양성을 해나가면 그렇게 하면은 그 지역 대학이 대학을 수준도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가서 갈 수 있는 일자리도 관련 기업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 분야만큼은 서울대처럼 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포함한 인재 양성을 포함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붙이겠다는 산업 생태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에서 기업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어주면 그러면 검토해 볼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는
그동안 규제 풀어주는 조그만 특구 만드는 그런 정도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번 풀어주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 산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대통령 산하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규제 완화는 챙기겠다고.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규제 완화 관련된 토론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 보면은 지금 그 스타트업하는 젊은 기업인들하고 공개 토론을 했어요. 첫 번째 규제 완화 토론의 주제가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수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꽤 높은 수준인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면 핵심이 실증이잖아요. 개발한 차가 돌아다니면서 실제 실증을 해봐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실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면 아예 큰 도시 전체를 규제 특구로 지정해서 그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사고가 나는 데 대해서는 보험부터 해서 거기다 대비책을 세워서 돌아다녀요.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방식이에요. 중국은 아예 그냥 무조건 풀어주고 여기서 해봐 이런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큰 도시들이 전체가 하나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를 규제 특구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도시 안에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 노선 몇 개를 정한 다음에 그 도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 도시 전체를 다니면서 실험하는 나라들하고 그 도로 몇 개만 왔다 갔다 하는 자율주행차하고 게임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차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정말 묘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풀어주겠다는 거죠. 아예 광역 단위로도 풀어줄 수 있고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런 메가 규제 특구도 만들어줄 테니 관련된 제작산업 기업들은 필요하면 신청하라는 거고 대신에 지방으로 와서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도 권역별로 경쟁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생활권도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만들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중교통망의 핵심입니다. 관광을 위해서도 교통망은 반드시 필요해요. 대중교통망이. 아까 일본 예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요즘 관광 많이 가죠. 일본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도쿄만 갑니까? 다른 지방들 많이 가죠.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갈 때 비행기가 가는 공항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34개 공항이에요. 일본 전체는 90개 공항이 있어요. 지방 공항이. 그러니 동남아든 해외에서 일본을 갈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비행기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관광을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에 온 해외 관광객이 3,700만 명.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1,600만 명이 거의 80% 이상이 수도권만 나왔습니다. 이러니 지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산업 활성화한다고 여러 가지 수책을 펼치는데 결국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 오게 만드는 그런 관광산업이지 해외에서 오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사람이 와야 며칠 동안 있으면서 먹고 자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결국은 대중교통망이 공항이 중요하고 그리고 철도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권역 안에 있는 거점 도시들 가는 전주, 그 다음에 군산, 정읍 등등 전국만 하더라도 주요 도시들 정도는 철도로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고속철로만 다녀서는 대중교통이 안 됩니다. 전철이나 하다못해 자주 다니는 기차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점도시, 철도로 가는 거점도시 주변은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의 버스든, 택시든, 요즘은 뭐 이렇게 이번에 위례 신도시에 처음 들어선다고 하는데 트램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깔 수 있어야 그래야 전국에 외국인들이 해외 관광객이 와서도 어디든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야 관광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를 찾는데도 최소한 대중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는 권역의 도시들 안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의료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통학이 가능한 곳이라면 그런 학교도 선택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수도권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정책을 모아놓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부울경 그리고 주요 대도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연결하고 하나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생활권을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전략산업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전략산업 관련해서는 이건 부울경이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여기 에너지 기업, 에너지 쪽 사업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력이나 에너지 쪽. 예. 4세대 전력망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7월 말에 산업부에서 4세대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5천억 사업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5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로 강주 전남 쪽에 집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4세대 전력망 사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는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걸 한전이 관리하는 송전망에 물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하면 그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 전력을 직접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전선에 물려서 한전에 팔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전기는 또 사서 씁니다. 그러니 많이 생산되면 송전망이 견디지를 못하는 구조죠. 그동안 투자를 안 해서. 그래서 이거를 송전망을 지금 바로 세우려니 시간이 너무 들고 재생에너지는 급속하게 늘려나가야 되고 이 문제를 풀 해법을 새로운 신기술을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차세대 전력망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먹을 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첨단 에너지 신산업 추진해왔던 에너지 기업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해요. 7월 말에 발표했는데 8월, 9월 달에 나주 혁신도시가 완전히 있으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수도권에 있는 에너지 기업의 직원들이에요. 뭐라도 이제 프로젝트 할 만한 게 없나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에너지 기업들이 물론 차세대 전력망 사업이 추진이 되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핵심은 배터리 저장 장치를 제대로 달자는 겁니다. 태양광으로 발전한 걸 바로 물리지 않아도 되게끔 저장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개인이 바로 그 전력을 쓰더라도 그냥 굳이 안 물려도 계량만 정확히 하면 그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다 하려면 AI가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걸 해내려면 새로운 기술 다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와서 모여서 함께 풀어봅시다. 이게 차세대 전력망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직원들이 와서 지금 함께 막 합니다.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시범 사업이니까. 자, 끝나고 나면 나중에 왔던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가요. 이게 지금까지의 정부의 산업정책의 문제점이에요. 돈은 쏟아부었는데, 돈은 쏟아붓고 다 사업을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그 사업들 다 하고 직원들 사업하다가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 끝나고 나면 지역에 남는 게 뭐냐? 설비만 남지. 창원국가 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는, 통으로 바꾸는 단 조단위 예산이 들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수도권에 있는 그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시키는 솔루션 기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난 정부 때 이 사업이 끝났는데 그 직원들 다 서울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역에 스마트 공장 솔루션 기업이 남아있는 게 손에 꼽을 정도. 이러면은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지역에 기업이 남아야 되고 그 기업에 사람이 남아야 되고 기술이 남아야 그 지역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런 방식을 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세대 전략망 사업도 이제는 사업을 제대로 할 기업은 와라 여기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역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광주 전남 지역에 사무실 만들고 기업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R&D 사업도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차별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산업 전환하면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도 살고 새로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해와서 여기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죠. 전주에서, 전북에서 그런 전략산업이 추진되면 그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전북에 남아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재양수는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필요한 인재는 무한대로 공급해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각종 R&D 연구 개발 사업도 묶어서 같이 통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만 온다고 다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석박사들은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은 기업이 가더라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거기 가면 애들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젊은 석박사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풀어줘야 돼요. 교통 문제, 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병원입니다. 거기 병원은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애들 아프면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 병원은 제대로 있습니까? 이런 정부 여건도 그런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복합타운들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으로 교통을 연결하면서 의료와 교육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 시군 단위로 풀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시군에 이걸 어떻게 다 넣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군들을 묶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걸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연결해서 수도권처럼 경기, 인천, 서울이 하나의 권역으로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듯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산업을 지역에다가 추진하려고 하냐.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시범 프로젝트를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울경은 SK가 이제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과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1차가 7조 원이고 최종 투자는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제조 AI, 제조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조 AI 산업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와 연관된 그 전략 산업을 거기에 각종 5종 패키지를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각 지역별로 그런 방식으로 전략 산업들을 하나씩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맡길 수 있습니다. 지역의 그 권역과 특별자치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전략 산업을 육성할지를 다 모아서 그걸 적절하게 전국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바이오는 여기, 반도체는 여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오 산업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누어서 근역별로 전략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북의 추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전북도 일종의 하나의 권역으로서 이제 생각했던 경제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전주, 완주, 울산, 정읍, 임시 다 따로따로 시군별로 따로따로 뭐든지 다 따로따로예요. 대중교통도 따로따로, 병원도 따로따로 각자 응급센터 만들어야 되고 이런 방식이라 이렇게는
이제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잖아요. 그래서 전북도 예를 들면 두세 개의 군도를 묶잖아요. 전주권, 전주, 완주, 익산, 뭐 이렇게 쭉 군산까지 이렇게 묶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지리산권, 그럼 아래쪽에 이제 쪽에 전북 중심으로 남쪽 권역을 묶든지 이렇게 해서 두세 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 권역별로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권과 생활권을 요 안에서는 그 단위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권역별 간에는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 권역들이 먼저 협력하는 곳을 먼저 지원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광주 전남이 이제 연합을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광주 전남 지역은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들어갑니다. 관심 많으시죠? 당연히 전주에서는 통합하자고 할 텐데 완주는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런 데가 전국에 많습니다. 전남에 가면 목포 무안시간이 똑같은 체제입니다. 여기는 30년 전 논의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동안에는 목포가 좀 이렇게 굳이 뭐 통합해야 돼 하다가 목포가 어려워지니까 목포가 적극적이에요. 근데 어디가 지금은 소극적인지 아십니까? 무안이 소극적이에요. 무안에 도청도 오고, 이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무안이 이제 배가 좀 불러요. 그러니까 굳이 통합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행정 통합은 바로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꾸 손익계산을 따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한 건 뭐죠? 행정을 통합하는 게 당장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권역을 하나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생활권도 하나로 만들고 경제권도 하나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 전주, 완주, 익산도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시군은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먼저 각각 시군은 그대로 둔 채로 연합을 만들어라.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기초연합을 만들면 서너 개의 기초연합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교통망을 연결하는 시내버스는 한꺼번에 같이 풀면 되잖아요. 괜히 뭐 시군 따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통망을 만드는 문제를 포함해서 연합 단위로 함께 하는 사업들은 먼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다가 그 과정에 이게 이제는 생활권도 하나로 묶이고 경제권도 하나로 됐는데 굳이 행정을 시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둘 필요가 있겠냐. 자연스럽게 통합하자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그것대로 지역의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뭐 통합하면 또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통합은 지원하겠다. 이게 현재까지의 이 정도의 방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나가겠다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5국 상특 균형성장 전략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전북이 특별자치도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특별자치도도 소외되지 않게 반드시 이런 권역별 발전 방향하에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정말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 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이 성장 동력이 되고, 그 성장 동력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청년들이 오히려 지역에서 그 이후에 전망을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지역이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과 특히 지역에 계신 우리 기업인들과 경제인들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